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미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작은 생물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뭐 세균, 박테리아, 뭐 균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특징들 위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일단 C5H7O2N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작은 그러한 미생물 중에서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호기성 박테리아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80%가 수분이고 그 다음에 20%는 고형물질로 되어 있다. 퍼센트도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균류 있어요. 균류는 이제 사상성 균류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실 모양이란 말이죠. 이렇게 실 모양의 균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유기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커다랗게 달라붙게 돼요. 원래는 얘가 없었으면은 그냥 조그마한데 이렇게 증식을 붙어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요게 실 모양이기 때문에 부피가 더 커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슬러지 벌킹 현상, 팽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현상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 바로 균류, 곰팡이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조류라고 있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영양화 현상, 적조 현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염록소를 갖고 있어서 탄소 동화작용 결국은 뭐예요? 광합성을 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거는 CO2와 얘가 아이고 너무 멀리 왔네요. 이렇게 되는 반응을 한다라는 게 광합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자, 원생생물 프로토조아, 그다음에 후생생물 메타조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호기성, 형비성, 친원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을 분류를 할 때 산소를 좋아하는 거, 산소를 안 좋아하는 거, 온도에 따라서도 중온, 고온 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호기성이다라는 말은 공기를 좋아하는 거, 형비성이라는 거는 다른 걸 좋아하는 거, 결합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친온성 35도씨 부근, 이게 뭐 중온성 얘기합니다. 고온성은 뭐 55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장균 있어요. 자, 대장균에 이제 분변성 대장균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렇죠? 장내 위에 나는 어떤 세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총 대장균이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온열동의 장 내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람 음성 무포화성의 강균으로서 젖당,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임의성 통기성균.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위주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대장균이 왜 수질오염 지표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요게 있으면은 다른 병원균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소화기계 뭐 바이러스, 대장균, 병원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뭐 병원성 세균 이거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대장균이 수질오염 지표로 이용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성평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생물 쪽에서 이 미생물을 가지고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쵸? 미생물에 대신 해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LC50과 LD50과 TLM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LC50은 시험용 물고기가 50% 죽는 폐수성 독성 물질의 농도고요. LD50은 시험용 물고기 생체내 실제로 독성 물질 반수 치사량이에요, 양. 그래서 얘가 뭐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밀리그램 양이기 때문에 이건 농도기 때문에 이 뭐 밀리그램 퍼 리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양과 농도와의 이런 관계다.
농도와 양의 관계다. 이거를 이제 좀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LM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독성물질 생체 농도인데, LCO10과 거의 같이 쓰고 있고,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24, 48, 90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거보다는 이 두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물론 이렇게 미생물의 어떤 특징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박테리아의 어떤 산화분해 과정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kg의 박테리아 이렇게 친절하게 식을 주면은 고마운 거고요. 이 반응식, 이 화학식 이 식을 물어보기도 해요. 박테리아 경험적 분자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 N이 있죠, N. N이 없으면은 CO2와 H2O로만 갈 텐데, N이 있기 때문에 이 N이 질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여기 있습니다. 암모니아로 무기화된다. 즉, NH3와 CO2, H2O, NH3 세 가지로 분해 생성물이 이제 결과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박테리아 O2, CO2, H2O, NH3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결정이 되고, 각각의 개수를 맞추면 5, 5, 2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산소의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할 겁니다. 몇 대면? 1대5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박테리아의 분자량은 113이 되겠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32, 요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3kg의 박테리아가 있을 때는 비례식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모를 구하면 얼마 나와요? 4.2477kg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농축인데, 생물 농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뭐냐면 먹이사슬 단계에서 윗단계로 갈수록 더 농축이 많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계수. 자, 다음 질산화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소의 순환과 미생물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질소의 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유기물이 유입이 돼요. 유기물이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어떤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유기산을 거치고 이거 거치고 다 같이 한 다음에 여기가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까지는 그러니까 쭉 가요. 무슨 말이냐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기 시작하는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식물에 그냥 이렇게 딱 놔두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으면서 냄새가 나죠. 약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유기물이 들어와서 내버려 두면은 걔네들이 어떤 유기산을 거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단계까지 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로 바뀌어요. 자, 이름이 뭐냐면 얘는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했고, 얘는 아질산성 질소다. 이렇게 얘는 질산성 질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이게 뭐냐면 질산화예요, 지금. 자, 근데 이렇게 질산화가 일어날 때 그냥 냅두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질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필요한 미생물이 니트로 소모나스가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필요한 미생물이 니트로 박터, 이렇게 돼요. 이 미생물들이 있어야지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질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붙어있던 이 수소가 하나씩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질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pH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다 어떤 미생물들이냐면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 NO3-N 질산성 질소가 다시 NO2-N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요. 이번에는 N2 가스로 날아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질이다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탈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탈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미생물?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마이크로코쿠스, 아크로모박터. 이런 애들이 있어줘야 돼요.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어떤 미생물이냐면 얘네들은 종속영양이에요. 자, 독립영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가가지고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어요. 종속영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생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다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과 종속의 어떤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오염의 부하가 딱 와서 쭉 돌기 때문에 얘네들쯤 왔을 때는 이런 탄소원, 에너지로서 내가 에너지로서 내가 소비해야 할 어떤 그런 물질들이 얘네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 에너지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누구냐? 메탄올이에요. 메탄올을 많이 넣어줍니다. 이 메탄올을 그냥 막 갖다 부어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6NO3N 대 5CH3OH 6대 5의 비율로 우리가 메탄올이 필요하게 돼요. 이때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N이 질소죠? 얘 원자량이 14예요. NO3에서 62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6 곱하기 14 대 5 곱하기 32g의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질산성 질소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NO3 마이너스 질산염이다 그러면은 전체 분자량이 여기에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탈질이 진행이 되면 pH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OH가 이제 남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얘네들이 질소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대기 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비료로 토양으로도 가고 딱 가죠. 결국은 이 먹이사슬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돌고 돌아. 이렇게.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소의 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쭉 썼는데 이 내용이 다 우리 교재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질산화 과정 전체 반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 위에다 이제 썼는데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까지 쭉 가는 거예요. 호기성 조건 하에서 미생물이 분해되고 암모니아성 질소까지 쭉 가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질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단계, 2단계 걸쳐서 갑니다. 1단계가 아질산화 단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계 1단계예요. 그렇죠? 니트로소모나스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2단계는 질산화, 2단계 질산화는 니트로박터, 나이트로박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립영양이면서 pH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자, 점차 유기적인 질소에서 이렇게 무기적인 질소를 넘어간다라는 게 이 질산에 대한 내용이고, 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다라는 얘기는 오염의 부하가 좀 전에 금방 있었다는 얘기예요. 질산성 질소가 많다라는 얘기는 오염이 예전에 오염의 부하가 예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암모니아성 질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인근에서 질산성 질소가 많다. 그러면은 좀 지났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탈질 보겠습니다. 탈질은 말 그대로 질소가 탈출하는 건데 어디로 가요? N2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탈질입니다. 탈질 반응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 미생물에 의해서 탈질이 일어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질소가스로 날아가게 되겠죠. OH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pH는 올라가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아크로모박터, 마이크로코커스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탈질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우리 그 미생물의 증식 단계. 사실 이 미생물의 증식 단계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미생물의 자정작용이라고 있었죠. 이 자정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뭐 흐르는 하천 이런 데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천에서의 자정작용 단계와 이 미생물의 증식 단계가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 그게 뭐냐면 이 미생물의 증식 단계에서는 산소가 다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재포기가 없어요.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체기, 대수성장기, 감소성장기, 내생호흡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단계를 일단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네 단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냥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체기에서부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단계로 이제 거쳐 가겠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정작용 단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미생물이 한 마리가 유기물이 딱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미생물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얘가 없었는데 얘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봐. 이거 뭐지? 먹을 건가? 가서 보는 거예요. 먹을 거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미생물이 개체수가 좀 늘어나요. 이렇게. 이 단계가 뭐냐면은 지체기에서 대수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먹을 게 많네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늘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보시면은 이제 요만했던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미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언제까지? 얘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충분할 때는 뭐 어제 오늘 사이에 한 100마리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먹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증가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100마리씩 못 늘어나고 한 50, 뭐 40, 이렇게 30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늘어나요.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소성장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가 하나도 없어, 먹이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네끼리 잡아먹는 거지. 그러면서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원래 있던 데까지. 점점 줄어들겠죠? 이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내생호흡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맨 처음에 지체기 있다가 대수성장 단계 가다가 감소성장 단계 가다가 그 다음에 내생호흡 단계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야? 개체수. 여기까지가 뭐 지체기라고 하고 뭐 이 정도까지가 대수성장 단계, 뭐 이 정도까지가 감소성장 단계. 이 이유가 내생호흡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O는 어떻게 될까? DO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산소 양은 뭐 이만큼 있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DO. 유기물의 양도 마찬가지로 DO가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생물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서 줄어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기물과 미생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개체수는 많은데 먹을 게 조금이에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달라들어가 있겠습니까? 막 미친 듯이 달라들겠지. 그러면서 물고 한번 문 애들은 안 놓으려고 할 거고, 못 문 애들은 엄청나게 빨리 가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단단하고 튼튼한 미생물의 어떤 플럭이 생깁니다. 생물학적인 플럭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툭 쳐도 얘는 동요하지 않아. 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단계까지 딱 상태를 내가 만들어줬다 일부러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굉장히 크고 단단한 플럭이 생기면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왜?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인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활성 슬러지법입니다. 활성 슬러지법.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활성 슬러지법이에요. 뒤에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 기술과 관련된 내용 표처리 생물학적 처리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활성 슬러지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단계는 어디냐? 이렇게 단단하고 큰 플럭이 형성되는 이 단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면 이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 성장 단계와 내생호흡 단계 이 사이, 여기에서 이렇게 강한 플럭이 생겨요. 이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앉혀 버리면은 단단한 생물학적인 플럭이 생기면서 물속의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특징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 지책이 증식速도 느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단계다. 좀 적응할 때까지 소요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수성장기 FMB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FMB라는 얘기는 BOD와 MLSS의 비를 얘기합니다. 자, BOD라는 얘기는 먹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MLSS는 미생물 양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에 비해서 지금 먹이가 좀 많은, 다시 얘기하면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먹을 게 풍족한 그런 시기가 대수성장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독립성장, 플럭 형성은 아직은 되진 않아요. 왜? 아직은 먹을 게 많아. 내가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플럭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된다거나 그러므로 해서 그 플럭이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MB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 BOD와 MLSS 양, 즉 먹이와 미생물 양이 어떤 수치가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먹이는 조금이고 미생물은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플럭이 형성이 시작이 되면서 잘 가라앉습니다. 무거워진 거지. 그러면서 수처리 이용이 가능한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생호흡기, 사멸기인데 얘네들은 이제 FM이 굉장히 낮고 자산화 과정이다. 스스로 잡아먹는, 스스로 산화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플럭의 형성이 최대가 되고 침전율도 높아지고 BOD가 잘 제거되는. 그래서 요 단계와 방금 위에서 얘기한 감소 성장 단계 사이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플럭의 그런 형성을 유도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수질오염 측정에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따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기능사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전 쭉 있죠. 이 중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걸 총칙이라고 하는데 그 총칙에 대한 내용은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제가 다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조작은 온도는 실험을 할 때는 15에서 25도씨 정도의 상온에서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자, 백분율 제가 환경공학 기초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웨이트 퍼 웨이트 또는 볼륨 퍼 볼륨 쭉 있는데 퍼센트로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램 퍼 100ml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0분율, 100만분율 해서 각각의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분율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100만분율 ppm 해서 밀리그램 퍼 리터 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몰랄 농도 가끔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은 용액에 대한 용질의 양이 몰 농도 이런 개념이었어요. 농도. 그런데 용매만 씁니다. 밑에다가 용매 킬로그램 분의 용질의 몰수, 이걸 이제 몰랄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체의 농도 같은 경우 0도씨 1기압 STP 상태, 표준 상태를 기본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용기가 있죠. 이걸 이제 담아놓고 보관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우리가 4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 그 다음에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밀폐 용기는 뭐냐면 이물질을 침입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밀 용기는 공기, 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밀봉 용기는 미생물입니다. 또는 기체. 차광 용기는 빛이에요. 폐, 물, 기, 공, 봉, 채, 미, 차, 광.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용기에 대한 거는. 락앤락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닫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밀폐 용기 정도가 되겠죠. 조금 더 되면 기밀 용기인데 한 4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물질, 공기, 미생물, 광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액의 어떤 농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거는 용질 1에 용액 100을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량이 100이 됩니다. 염산 1 화살표 100 이건 뭐냐면 염산 1과 물 99를 집어넣어서 염산 용액 100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 1 플러스 1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용질 1에 나머지를 10이 물이죠. 용매죠. 그래서 전량이 11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염산 1 플러스 10이다 라는 얘기는 염산 1과 물 10을 집어넣어서 염산 용액 11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온도 기준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 온도는 이제 0도씨인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온수는 60에서 70, 상온은 15에서 25, 열수는 100도씨, 그 다음에 실온은 1에서 35, 냉수는 15도씨. 여기까지가 좀 주로 나오는 온도의 범위입니다. 자, 수욕상 가열한다라는 얘기는 중탕에서 100도씨 가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끓는 물에, 여러분들 끓는 물에다가 순대 집어넣어서 먹어봤어요? 이런 개념이 중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화염, 그러니까 불꽃을 바로 갖다 쏘지 말고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무언가를 넣어서 같이 온도를 올리는 그런 형태가 수욕상 가열, 중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켈빈 온도,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도씨, 화씨 온도는 1.8 곱하기 도씨 플러스 32. 이거는 우리 앞에 기초에서 많이 봤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방울수, 항량 쭉 있는데, 방울수라는 거는 20도씨 20방울 1ml 세트고요. 항량이다. 1시간 더 건조해서 전후차가 g당 0.3mg 이하인 거. 진공이라는 거는 15mm Hg 이하. 얘를 얘기합니다. 자, 요거 시험에 이제 15mm H2O라고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액성, 약이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0%, 바탕 시험은 빼는 거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확히 단다, 분석용 저울로 0.1mg, 자, 요거 0.0001 g이랑 같은 거죠. 저울에는 사실 밀리그램 표시 안 돼 있고 이게 g으로 써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 여과한도라는 거는 KSM 760의 걸음종이 5종 A라는 종이가 있어요. 종이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다라는 거. 자, 저울이 이제 0.1mg까지 달 수 있어야 정확히 달 수 있겠죠. 그리고 정량 한계라고 있는데, 이 실험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이 한도는 1mg/L까지입니다. 근데 실험해보니까 0.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성적서에다가는 불검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 특정한 어떠한 그 실험 방법으로 에서는 예를 들어서 1mg/L까지만 정량이 가능하다. 근데 실험을 하면은 이거보다 낮은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0.6이다, 0.9다 하면 얘는 불검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이 실험 방법에 의해서는 불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방법으로 다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 정밀도와 정확도라는 거 있는데, 정밀도라는 얘기는 가운데 센터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이제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도라는 거는 가운데 센터에 두 개가 있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데 정확도는 이거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0.4격 해보셨을 텐데 그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정밀도를 먼저 맞춘 다음에 좌로 몇 칸, 우로 몇 칸 해가지고 정확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다 색깔로 좀 다 칠해놨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기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